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같이 수업을 좀 해봅시다. 좀 기다려 볼게요. 들어온 학생들은 네, 잘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네, 학번 이름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이게 시간 잘 간다. 음. 자, 학생들이 조금 이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어제 바로 7교시에 수업을 하고 이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계속 수업만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125쪽 여기 중간까지 했었고요. 네, 중앙주권 체제가 등장하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학생 좀 불러주세요. 김민수 학생 오늘도 안 온 것 같은데.
김민수 학생 그리고 이성균, 네, 박희준, 장우현, 또 조현준, 이성우 아까 들어왔고 김준태, 박찬혁, 승유한, 정태혁, 원호군, 김찬욱, 성진, 양유성, 이한빈 있고 정승용, 강민규, 이예서, 원별, 박윤아, 권은민, 권은민 학생이 없네. 권은민 학생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권은민, 김민서 학생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화한별 학생도 좀 불러주시고요. 강현 학생도 안 들어왔네. 어, 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수업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시기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십자군 전쟁이 끝나는 그때부터 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그 왕권의 약화와 여러 가지 그런 영주와 지방 세력의 약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반대급부로 나오게 된 이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부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신분제 의회인데 이 위에서 우리가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환권의 세태에 앞서서 그래서 이 왕을 지지하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이 의회라고 하는 요 위에 있는 요 내용 있죠,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에서 요즘에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법부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견제의 기능을 하는 게 요즘에 그런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입법부의 역할 내지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때 당시에는 의회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신분에 기초를 했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한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프랑스 3부에 한해서. 그래서 네. 저 강현 학생 미안한데 그 허한별 학생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12반 학생들 있으시면 12반 학생들이 그 두 명 좀 불러주세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김민선 학생이랑 권은민 학생 두 명 좀 불러주세요. 김민서, 권은민 학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좀 의회 기능이 비슷하지만 달랐다라고 해서 이 3부회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봉건 영주의 힘이 약화되었다라고 해서 이 봉건 영주라고 하는 지방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왕과 쌍무적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왕보다 더 넓은 영지를 다스리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영주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런 영주들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던 두 가지의 세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영주라고 하는 일상 정치 영역에서의 그 또는 봉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과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이 두 분류의 사람들 모두 네,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게 됐고요. 힘도 약해지고 쇠퇴됐다. 뭐를 하면서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십자군 원정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왕이 사법권과 과세권을 확대하고 상비군과 관료를 양성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른바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에서 여러분들 젠틀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젠틀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를 근거로 해서 경제적인 부를 쌓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장농 내지는 자장농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조금 더 그러니까 개인의 땅 소유보다는 조금 넓게 조금 여유로운 땅을 소유하고 이런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젠틀이라고 원래 불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권적 제약, 그러니까 와서 일해라, 세금 내라라고 이 영주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비판이 아니죠. 이런 제약, 간섭을 받는 게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네, 국가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관리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료가 되거나 그 세금을 내주는 사람이 되거나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금을 낸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자유와 매칭이 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유럽에서는. 그리고 귀족 성직자와 함께 신분제 의회에 참가했다. 한편 화약이 도입되면서 이건 여러분들 원나라를 통해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 몽골이 원정을 하고 중국을 통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사들은 점차 왕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점차 왕의 신하가 돼요. 영국은 노르망 왕조의 정복 이래 비교적 왕권이 강했으나, 그래서 12세기 무렵부터 귀족의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13세기 무렵에 조은 왕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려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귀족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권리를 인정한 대헌장을 왕에게 승인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문에 따르지 않고 일체 군역 면제세 또는 혹은 부조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여기서의 자유인은 여러분들 여기서 알다시피 처음에는 귀족들의 반발, 그러니까 귀족들을 잡아가두고 귀족들을 재판 없이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이 법률이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이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법률적 혜택을 젠트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젠트리가 보고 이게 젠트리의 그런 정치적인 이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그 과정이 그 영국에서의 그런 시민혁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단의 이런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이런 지배층을 이렇게 피로 단죄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개혁이 추진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이 법률에 따라서 네, 처벌한다. 그리고 재산도 보호한다. 재산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네, 왕도 네,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 성직자와 귀족, 각주와 도시의 대표가 참여하는 모범의회가 소집되고요. 14세기에는 양원제 의회가 네,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영국도 상원과 하원으로 네,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원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양원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네. 미국도 상원과 하원 두 개로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영국도 그렇고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의회라고 해서 구의회, 뭐 시의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하원의 성격으로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의 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화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국이 처음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왕권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왕이 아닐 뿐이지 똑같이 구별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 어떻게 보면 지배층인데 왕이라는 이유로 나를 자꾸 너무 못 살게 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생겼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필리프 2세가 12세기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헌장이라고 하는 게 나왔던 시점이 여러분들 여기에 정확한 연도수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게 1215년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핵심은 뭐냐면 영국이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 시작된 시점이 여러분들 12세기부터 저항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요걸 봐주시란 말이에요. 12세기 말에 그런 갈등의 모습이 프랑스에서는 있었다. 그래서 영국이 한 세기 정도 빨랐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네, 1215년 맞네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6월 15일 날 했다는데 어쨌든 그건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고 1215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필리프 2세가 그 위에서 봤듯이 3부회를 소집해서 교황도 눌러버리고 프랑스 안에 영토를 대부분 이렇게 획득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필리프 4세였나요? 4세였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교황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적인 프랑스 스스로의 국력을 높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영주부터 확실하게 왕권 아래에 두고 나서 교황권을 견제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주 먼저 굴복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어서 교황마저 굴복시켰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 안의 영국령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인 플랑드르 지방에서 지배권을 놓고 대립하다가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하자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실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안의 영국령의 땅과 모직물 공업이 중심인 이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이 지배권을 놓고 이걸 싸우고 싶은데 대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겉포장지로 요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거죠, 여러분들. 영국 왕 입장에서는 나도 프랑스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혈통적으로 이게 홈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갈등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생겼다. 라고 알아주시고 이 백년 전쟁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너무 좀 그러니까 설명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백년 전쟁을 진행하던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석궁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석궁? 그러니까 이게 활 말고 석궁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잘 개발해서 영국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영국은 사용하고 프랑스는 그냥 활을 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서의 그런 힘의 차이, 그러니까 그리고 기동성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가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잔다르크가 또 토사구팽의 아이콘이에요. 아시겠죠?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농부의 딸로 태어나 신의 계시를 받고 참전했다. 근데 승기를 잡았는데 나중에 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마녀라고 해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통일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통일된 영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국이 다스리는 프랑스 내의 영토가 거의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생겼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백년 전쟁을 하고 나서 영국 내에서는 왕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장미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규모의 그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런 격돌이 생기면서 피해 그런 여러 가지 숙청과 보복이 많고 서로에게 있는 이런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영국도 물론 피 흘리며 싸운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왕이 계승에 이런 단절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왕조를 누가 이어가느냐를 놓고 귀족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신 분이 바로 이 헨리 7세라고 하는 분이 튜터 왕조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그런 성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웠을 뿐인데 서로 왕위를 놓고 쟁탈전을 벌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승리자가 딱 왕이 되는 순간 이 귀족들이 싸워서 스스로의 이런 군사력이나 스스로의 경제력 자체를 낮춰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명이 한 왕조가 성립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이전보다 그 왕조의 이런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이제 토대가 바꿔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유럽도 진짜 지독한 게 백년 전쟁을 진짜 100년 했고 근 100년 했고 100년 더 됐죠 여러분들. 120년 중에 했는데 중간에 좀 쉬었다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미 전쟁도 여기서 보시면 30년 했죠. 30년.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독일 역사 좀 잠깐 배울 텐데 독일도 여러분들 신교와 구교의 갈등, 종교개혁할 때 좀 잠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베스트팔렌조약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 하면서 전쟁한 게 또한 30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지독하다. 예. 우리나라는 뭐 이게 뭐 임진왜란 했어도 뭐 한 7년, 8년밖에 안 했고, 예. 물론 규모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렇고요. 그래서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예, 분열 상태가 유지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나마 이런 그러니까 지방의 특색들이 그나마 살아있는 그런 나라 중에 예,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와 이런 국제화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 두 지역이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한 나라로 그냥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경쟁 관계 알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 지역적인 그런 문화의 경험과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네, 다음에 또 스페인을 다룰 때 좀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제우스력을 빌렸다. 명목상 통치자였다. 그래서 그리고 13세기에는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 그러니까 빈 왕이 그러니까 시대가 있었다. 아시겠죠? 13세기에는. 그리고 14세기에는 네, 네, 황금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유력한 네, 7명의 제후가 황제를 선출했다. 그래서 대제후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네, 정치적 분열도 네,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목상 황제가 있고 그냥 서로 다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 그 7명의 대제후가 왕을 선출하다 보니까 왕은 더 허수아비가 되고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영주들이 계속 7개로 나눠져서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더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왕을 뽑고 소위 말해서 세력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왕을 선출했고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아래 교황령, 베네치아, 피렌체 등 여러 도시 국가와 이런 나폴리 왕국 등의 여러 가지 이런 도시 국가 내지는 왕국의 형태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 이베리아 반도가 여러분들 이 이베리아 반도가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예,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이다.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과의 에 대한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카스티아, 아라곤 등의 이런 왕조가 생기고요. 네, 국가가 생기고 두 나라가 결혼을 해서 에스파냐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후에 에스파냐는 최후의 근거주의는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통일국가를 완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1492년 여러분들 1492년이 여러분들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콜럼버스 아저씨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거기가 콜럼버스 아저씨는 인도인 줄 알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한 포르투갈은 15세기 후반 통일국가로 성장했다. 그래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국외 진출을 추진했다. 요걸 했던 이유 설명했죠, 여러분들. 이미 지중해 중심으로는 네, 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출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으로는 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알아두시고 네. 그래서 황제를 선출하는 절차와 선출권을 가진 제후의 권리를 확정. 그래서 명칭의 유래는 황제의 황금 도장을 찍는 데서 유래.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100년 전쟁 이전에 여러분들 여기 빗금 쳐 있는데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빗금 쳐 있는 이 부분 이게 영국령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프랑스 왕이 다스리는 지역보다 넓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시고 이 두 가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때문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과세 문제가 중심에 떠오르게 된 이유는 이 십자군 원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왕실과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치 권력들이 이제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런 교회와 그런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게 되면 튜터 왕조 좀 설명해야 되는데 현재 교황 위클리프의 주장 그래서 위클리프 아저씨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서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핵심 내용에 밑줄을 그어보자. 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서랑 일치하는 것만 따라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종교개혁 때에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핵심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여기다가는 형광펜 했다. 형광펜 참조. 미술 참조. 배경. 밑줄 참조합시다. 밑줄 참조. 그래서 하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자료 5번 보시게 되면 마그나 카르타. 네, 이거 왜 나왔냐?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누구의 권한을 제한하는가? 영국 국왕이고요. 영국 국왕의 권한을 왜 제어하게 됐냐면 네, 존 왕이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요. 여기에 귀족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자 여기 4번은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들. 백년 전쟁으로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이거를 획득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미 전쟁 때문에 중앙 집권의 기틀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는 튜터 왕조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황제의 가뜩이나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던 그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력이 강하지도 않았는데 권력이 줄고요. 이른바 대제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이 일곱 명이 있으니까 왕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을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일곱 명을 중심으로 정치 분열이 심화됐다. 누구 편이냐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5번 다 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또 긴 시간 또 한 1000년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 4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 1200년까지 왔으니까 800년, 약 1000년 가까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몇 세기에 있었던 일이냐,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과관계들을 조금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 봉건 사회 내지는 그 굉장히 위계적인 그런 사회 체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신 중심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중세의 여러 부분들을 이제 바꿔보자라고 하는 사회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유럽인의 세계관이 그렇게 바뀐 거긴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미 중세를 다 배웠으니까 조금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세가 여러분들 기독교 사회, 크리스트교 사회이긴 합니다만 거기서의 크리스트교의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 교황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단이 됐든 뭐가 됐든 권력을 창출해내게 되면 그 집단의 권력에 순응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권력이 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권력을 정말 합당하게 써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혁, 개선의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크리스트교 중심에서 아예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잘못된 그런 우리의 그런 예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트교가 갖고 있었던 내부적인 모순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서강대학교를 설명드렸던 그런 새로운 그 로마 가톨릭교회 내부의 그 개혁 운동, 그러니까 로욜라 그 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아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의 그런 개신교, 그래서 리폼드 철치 내지는 뭐 프로테스탄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르네상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한번 재유행시켜보자,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 사고와 성장했다. 성장할 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자, 여러분들 근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중세와 정반대인 게 여러분들 중세하면 여러분들 장원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그런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도시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대학이 도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공업자, 상공업자 길드가 도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역시 모두 다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학이 여러분들 나 혼자 대학이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 교수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야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웃기면서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그들만의 자유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듯이 그런 어떻게 보면 공동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근대라고 하는 시기가 되고 그 이후에 현대까지 지금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개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이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근대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 요즘이 과연 개인의 시대인가? 과연 고민해봐야 될 인문학적, 철학적 이런 되게 주제이긴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청소년기로서 스스로의 그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약간 좀 의견 충돌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여기서의 사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지는 뭐 주변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요런 형태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공권사회가 흔들리고 교회의 권위가 쇠퇴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그리고 이런 세속적 욕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미 십자군 원정에서도 이런 개인의 탐욕 내지는 탐욕이 있기도 했었죠. 여러분 사람 막 팔아먹고 했으니까. 그리고 개인의 이런 이익 추구 그리고 세속적 욕구 이런 것들이 드러났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는 미묘하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추가하려고 하는 문화 운동이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서유럽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거쳐서 십자군 원정을 가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지중해 무역이 또 계속 이어서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지중해 무역하기에 좋은 위치였던 이탈리아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래 부유한 상인들과 군주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분예를 후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집안 얘기가 나오나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대표적인 이 가문입니다, 여러분들. 메디치 가문. 그래서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후원하게 되고요. 이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가던 사람이 모든 것을 피렌체 시에다 기증합니다. 메디치 가문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집이나 여러 가지 부를,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가문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네, 모습도 나오는데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뭐 비판받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신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문주의가 발전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인문주의는 휴메니타스, 사람다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인문학의 위기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휴메니티즈라고 해서 네. TAS가 아니라 humanity라고 해서 여기다 Y 붙이면은 그 인문학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냥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스로와 로마의 고전 작품이 연구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이 전통적인 교리가 여러분들 그거예요. 교황의 권위에 순종해라.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은 그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았던 것들에서도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 다양한 생각의 시도되게 됩니다. 그 네, 그래서 사례로 들자면 뭐 치즈에 구더기가 왜 생기는가 막 이런 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이제 논쟁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을 개방적인 존재로 파악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페트라리카 이분이 라틴어 고전을 연구하고 사정시를 남겼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게 되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게 나오면서 이탈리아 통일을 위한 강력한 군주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묘사했고요.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인 이런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인문주의가 나타난 데카메론 나오고요. 그리고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은 비너스의 탄생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비너스의 탄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사진도 중세의 관점에서 그린 그림과 이런 르네상스 시기에 그린 그림이 확연한 차이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굉장히 중세 유럽에는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딱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되게 딱딱하게 되는데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 아기도 굉장히 아기스럽게 그려져 있어요, 아시겠죠? 뒤에 후광 같은 거 없고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이 여러 가지 그리스식 열주와 로마의 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양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성 베드로 성당 이거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면벌부 내지는 면죄부라는 걸 판매하면서 네, 그거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알프스 북부의 르네상스와 과학기술의 발달, 그래서 16세기에 이 르네상스가 알프스를 넘어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요. 그래서 알프스 이북에는 여전히 봉건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문주의자들이 교회와 사회의 지배층을 비판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특히 성서 연구를 활발히 했는데 이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그런 르네상스를 의미하는 그런 문학 작품으로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는 게 있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한 거고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양이 사람을 먹는다, 내지는 잡아먹는다 이런. 그러니까 그 여기서 비판했던 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산업혁명 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는데 그러니까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인클로즈 운동 같은 걸 비판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반 에이크 형제가 유아기법을 만들고 브리얼은 서민의 생동감 있는 생활 모습을 묘사했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구텐베르크의 탄생, 여러분들 이 구텐베르크 아저씨보다 우리나라의 금속활자가 더 빨라요. 그렇지만 금속활자를 만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만든 금속활자가 조금 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의 여기서 보게 되면 사회 지배층의 모순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거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인쇄기를 고안했다. 1455년. 그래서 요거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저녁에 퍼지면서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표준화가 진행되어 국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됐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 끝났고요. 여러분들 메시지 남기고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 종교개혁과 이 알프스 이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창문의 출입문을 모두 열어 교실을 환기시켜주세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책상에 있는 물을 한결하게 닦아주세요. 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2m 이상 거리를 꼭 유지해주세요.